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32살이 된 직장인 여자입니다. 서른이 되면서 나이 앞자리 숫자가 바뀐 만큼 저도 제 스스로 제 앞가림 할 줄 아는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싶어요. 부모님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다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었나? 그 말은 요즘 추세에는 맞지 않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저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요즘은 또 예전하고는 다르게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손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고 무언가 배우는 것도 편한 세상이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유행도 바뀌는데 부모님 세대들보다 컴퓨터나 기계 좀 더 잘 다룬다고 해서 제가 아는 게 훨씬 많구나 착각을 했습니다. 여지껏 살아온 세월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여지껏 저는 어른들 말을 조금이나마 잘 듣게 만들려고 누가 지어낸 그런 소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겸손을 몰랐던 저희 잘못이고 사실 이렇게 된 데에 있어서 제 잘못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회사에 취직을 하기 전 인턴으로 잠깐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요. 당시 남편은 회사 정직원으로 인턴들한테 회사 일 전반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워낙에 부침성도 좋고 달변가라서 저 말고도 다른 인턴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법인카드에 돈이 모자라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인턴들 배부르게 먹으라 회식도 시켜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특히나 그런 회식 자리에선 회사 일 외적으로도 인생에 대한 조언을 이것저것 해주던 인생 선배이기도 했지요. 그때 남편이 재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를 새 없이 떠들어댔어요. 당시 저는 인턴 월급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무슨 재테크냐 싶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막상 인턴 생활 끝날 때쯤 보니 저 말고 다른 인턴 동기들은 남편이 추천해준 종목으로 다들 크게 재미를 봤더라고요. 거의 한두 달치 월급만큼은 벌어나간 듯 보였습니다. 뒷북이긴 하지만 그때 잠깐 저 혼자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전까지도 재테크에 대해서는 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했었고 인턴 생활이 끝나면서 그걸 가르쳐줄 남편과도 거리가 생기게 되었다 보니 저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나름대로 관련 서적도 보고 유튜브에서 영상도 챙겨보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애석하게도 결과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인턴하면서 벌은 돈을 땡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상태였는데 그 돈의 절반을 날려버리게 되었지요. 이것도 다 사회생활하면서 배운 인생의 교훈이라 생각하기로 했고 확실한 정보가 없는 곳에는 남들 투자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나마 인턴하면서 복사기 다루는 법 말고 배운 게 하나 정도는 남았다. 그런 값진 교훈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짧은 인턴 생활을 마치고 저는 끝내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년의 취직 준비 끝에 지금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인턴하던 시절에 모이기만 하면 재테크 이야기를 하던 동기들 때문에 당시 혼자 주식을 하지 않았던 저는 항상 혼자 겉돌았다 보니 그때 당시 동기들하고 연락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된 만큼 이번에는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우연찮은 계기로 밖에서 남편과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저를 기억해서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해왔고 그때 두 사람 다 업무 때문에 밖에 나와 있던 터라 급하게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졌지요. 그런데 그걸 계기로 남편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언제부턴가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게 아무래도 우린 하늘이 점지한 인연 아니겠냐는 식으로 자주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별 신경을 안 썼지만 계속 듣다 보니 진짜 그런가 싶더라고요. 그 운명이란 소리 때문에 그랬나 연애 2년 차에 남편이 갑작스레 해온 청혼을 덜컥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집에 남편을 처음 인사시켰을 때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서글서글하니 말도 잘하고 직장도 연봉도 좋은 편이었고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었으니까요. 남편 정도면 어디 가서 찾기 힘든 1등 신랑감이라고까지 하셨죠. 그런데 그러던 부모님께서
한참 결혼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저한테 벼랑간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오셨습니다. 이유는 상견례 때 알게 된 몇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시댁 형편이 어려운 것부터가 조금 마음에 걸린다고. 결혼하면 왠지 제가 고생할 것 같은 게 눈에 선하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나이가 아직 그렇게 늦은 건 아니니 대신 좋은데 선자리를 알아봐 주시겠다며 남편과는 여기까지만 만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오셨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엄청나게 부자는 아니지만 남들에 비해 여유가 있는 집인 건 사실이에요. 전문직으로 종사하시는 어머니와 중소기업이긴 해도 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 덕분에 여지껏 부족함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남편 집은 시어머니가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남편 아래로 남자 여자 하나씩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두 사람 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문제도 있었어요.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남편이 두 사람 생활비까지도 어느 정도는 도와주고 있을 거라는 사실은 안 봐도 뻔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견례 자리에서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분위기 보아하니 남편 없으면 시댁이 안 돌아가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인 이야기가 안 나왔다 보니 전부 저희 부모님의 정황만 가지고 했던 예상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냐고 부모님께 불만을 표현할 법도 했죠. 게다가 선자리 알아봐 주신다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맞선이라는 건 홍기 놓친 자식들을 부모님들끼리 합의하에 억지로 결혼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버지 회사 인맥으로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니 저나 저희 아버지가 뭐 대단한 사람인 건 아니지만서도 괜히 사랑 없이 정략 결혼을 하는 건가 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 반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제가 바득바득 우긴 덕분에 결혼을 끝내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던 거지요. 물론 그냥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 털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허락받는 과정에서도 저 혼자만 우기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나서서 절대로 자기 가족들 문제로 제 속을 썩이는 일 없을 거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해가면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했었죠. 그리고 그때 자기가 동생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걔들도 곧 취직을 할 나이다. 형제가 셋이나 되니 홀어머니 생활비도 오히려 세 사람 전부 직장을 갖게 되면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 도와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이렇게 서로 절실한데 괜히 결혼을 반대했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나겠다 싶으셨는지 아니면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신 건지 부모님께서는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저한테도 말했던 것처럼 남편한테도 다른 건 몰라도 가족 일로 우리 딸 마음고생 시키면 그땐 당장 이혼시키겠다고 한마디 하셨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급을 잘 모은 건 사실이었지만 직장 생활 5년 남짓 한 걸로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나요. 재테크 노래를 부르던 남편 또한 돈을 굴리는 재주에 비해 집안 상황 때문에 목돈을 굴릴 만한 종잣돈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막상 모아놓은 걸 까보니 얼마 되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없는 형편에 결혼한 것 치고 저희는 부족함 없는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친정부모님의 도움이 엄청 컸지요. 경제적으로 힘든 남편을 대신해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결혼할 때 신혼집과 혼수를 전부 해주셨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훨씬 잘 모아놓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그런 저희 부모님의 경제적인 서포트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벌고는 있었지만 따로 부모님께 받아 쓰던 용돈도 있었거든요. 그 덕에 월급은 고스란히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신혼집과 혼수를 친정에서 다 해주신 만큼 결혼식에 관련된 비용은 전부 남편이 했습니다. 시댁이 3시간 거리에 있는 지방에 있어서 서울까지 부를 사람이 많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식 자체는 조촐하게 했어요. 저희 부모님의 직업적인 특성상 안 그래도 하객 수가 거의 300명에 육박할 것 같았는데 시댁 쪽에서는 남편 직장 동료들을 합쳐도 50명이 될까 말까 했거든요. 괜히 그것 때문에 남편이 주눅들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셨기에
결혼식은 그냥 서울 근교에 있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조촐하지만 알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차를 한 대 뽑을까 했었죠. 저희 집에서 집도 혼수도 다 해주셨는데 차까지 해달라고 하긴 뭐했고,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결혼식 비용을 내고 나니 솔직히 남는 게 거의 없기도 했거든요. 마침 그때쯤 국내에서 출시된 프리미엄급 라인의 차가 인기가 워낙 많았던 데다가 제가 모아놓은 돈이 딱 그 차 가격 정도 되었기에 그 차를 뽑아서 타고 다니면 좋겠다 싶었지요. 어차피 결혼했으니 나중 생각해도 차 한 대쯤은 당연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 형편에 지금 차를 뽑자는 소리가 나오냐며 그 돈은 그냥 쓰지 말고 아껴두자는 말을 꺼내왔습니다. 집도 혼수도 다 장인 장모님이 해주셨지만 이걸 나는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젠가 내가 경제적으로 더 성공해서 집 해주신 거며 그동안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거 꼭 2배로 갚아드리고 싶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지금부터 최대한 아끼고 모아 종잣돈을 만들어 돈을 굴리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집이며 가정가구며 필요한 거 다 해결되었다고 남은 돈 전부 다 써버릴 생각부터 했던 제가 다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남편이 참 속이 깊고 생각이 많구나. 좋은 사람을 내가 잘 골랐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알뜰한 경제관념에 염치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어른스럽다고요. 당장 차가 있으면야 편하기야 하겠지만 보험료에 기름값에 그런 거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안 쓴다면 충분히 안 쓸 수 있는 돈이기도 하잖아요. 서울이 대중교통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따금씩 어디 멀리 가고 싶으면 차 같은 건 렌트해서 하루 정도 필요할 때만 써도 되는 거 아니겠냐고. 요즘 그런 거 잘 되어 있는데 무조건 내 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해가면서 달마다 나가는 고정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게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하는 남편의 삶의 지혜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몇 달간은 다른 신혼부부들 마냥 알콩달콩 재밌게 지냈어요. 그러던 중 처음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게 만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외근 나갈 때마다 다니는 은행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거기 직원분과 친해져서 권유를 받아 카드 하나를 발급하고 내친 김에 계좌도 하나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 당연히 카드 대금은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만들어뒀지요. 하지만 그게 제 주거래은행이 아니다 보니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카드값이 나가야 할 시점에 계좌에 잔액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는 카드인데 어쩌다 쇼핑 가서 할인 혜택 때문에 사용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건만 사고 카드가 빠져나갈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저희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지요. 그 덕에 카드 회사에서 카드값이 연체되었다고 독촉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 통화를 듣고는 그게 계기가 돼서 부부싸움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연체료가 나오긴 했지만 제 기억상 몇백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었고 어차피 돈 관리는 남편과 제가 따로 했다 보니까 제 돈에서 나가는 거라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돈 몇백 원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저한테 성질을 부렸어요. 그런 게 하나하나 쌓여서 목돈이 되는 거라고 나가서 땅을 판다고 그 돈이 나오겠냐. 아무리 푼돈이라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 돈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아주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실수가 확실했다 보니 제가 잘한 것도 없는데 당당할 필요까진 없었지만 남편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열을 내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저러다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면 병원비가 더 나올 텐데 싶고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보는 모습이었는데 당연히 감정이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지 않냐며 최대한 남편 기분을 달래주려고 애를 썼어요. 결국엔 남편도 화가 누그러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화를 푸는 대신 자기가 생각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지 않겠냐며 말을 꺼내왔습니다. 사실 자기가 이따금씩 저를 볼 때마다 결혼 전에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모아놓은 것 치고는 1억 가까이 하는 차를 사자고 하질 않나? 카드값도 제대로 못 내서 연체료를 내질 않나? 경제관념이 조금 없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그간 용돈을 타서 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곤 왜 그런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면서
이렇게 된 마당에 자기가 돈 관리를 하고 저한테 용돈을 줄 테니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필요할 때 자기가 저한테 용돈을 주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 돈을 자기가 대신 굴려보겠다는 소리였어요. 거기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었는데 제가 실수했던 것도 맞고 남편이 워낙에 재테크에도 빠삭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때에는 제가 남편 말대로 부모님 덕분에 편하게 고생 안 하고 커서 경제관념이 보통 사람만도 못했던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겸사겸사 저희 집에서 남편의 집안 형편을 가지고 결혼을 반대했던 것, 그리고 결혼 후에 남편이 저희 부모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걸 신세졌다 생각하고 꼭 갚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참에 내 월급 관리도 남편한테 맡겨서 아예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시켜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돈을 목돈으로 불려가지고 오면 당장 저희 부모님께서도 능력 있는 사위를 몰라봤구나 생각을 고치진 않으시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한테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남편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기가 부지런히 모으고 불려놓을 테니 돈 필요할 때 어디에 쓸 건지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용돈을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아예 제 지출 자체를 막아버린 건 아니다 보니 거기에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한테 경제권을 넘겨버린 것 말이에요. 월급 받으면 어디 따로 크게 돈 빠져나갈 일 없이 모으는 대로 다 저희 돈이었고 두 사람 월급만 해도 합치면 한 달에 8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금이었다 보니 남편이 알아서 목돈 만들어서 굴려만 주면 언젠간 꼭 저희 부모님께 인정받을 날이 오겠다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경제권을 맡기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왜 우리 집은 아직도 장인어른 명의로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살 집도 아니고 길게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 집이지 않냐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앞으로 나갈 세금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집값이 1,000원이라도 쌀 때 우리 명의로 돌려주는 편이 증여세니 상속세니 그런 게 확 줄어드는 걸 모르고 계신 건 아니냐면서요. 그러면서 한번 장인어른이랑 제대로 상의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또 그 말에 넘어가서 그 길로 당장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집은 언제쯤 우리 명의로 해주실 생각이시냐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뭐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세금 문제는 당신이 내는 거고 당신 알아서 할 문제니 니들이 신경 쓸 필요 없다면서요. 왜냐고 제가 몇 번을 물어봤지만 아버지께서는 그저 신경 끄라 말하고 대답을 피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아버지 명의로 계속 남아있게 되어서요. 결혼할 때 마냥 제가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저희들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정말이지 이혼해버린 지금도 상상조차 하기 싫네요. 아무튼 이 사실을 남편한테 말하니 남편이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은 해보시는 게 좋을 텐데 하고는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바꿔달라고 우길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냐고 말했더니 이내 알겠다고 하고는 장인어른이 알아서 하신다니 자기는 신경 안 쓰겠다 하고 순순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지나 결혼한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언제나처럼 사이가 좋았고 친정 부모님께 진 신세를 갚기 위해서 여유로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아끼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서로 맡은 바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는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게 시댁이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여지껏 시댁하고는 왕래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저희가 차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사는 시댁에 오며 가며 하는 게 힘들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시댁에 하는 안부 전화도 남편이 알아서 다 했었다 보니 제가 딱히 시댁에 연락을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한테 연락을 한 게 좋은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전화한 날에 저한테 했던 말이 너는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어찌 전화 한 통 먼저 하는 법이 없냐는 잔소리였거든요. 솔직히 남편이 알아서 하고 있었다고 해도 전화하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닌데 이따금씩이라도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어야 하는 게 맞죠. 말씀드렸다시피 시댁에 관한 일은 전부 남편이 알아서 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기로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동생들 취직할 때까지 어느 정도 생활비를 더 줘야겠다고 액수를 100만 원으로 보내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서 저에게 전화를 처음 걸어왔을 때까지도 남편의 동생들은 여전히 그렇다 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이 나름 눈치가 보였던 걸까? 제가 시댁에 전화하는 걸 자기 가족들한테 눈치를 주는 거라 생각했는지 시댁에 하는 연락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저보고는 딱히 할 필요 없다는 식이었었어요. 그간 남편이 못하게 해서 연락을 못 드렸다고 하기는 뭐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이 저희 친정에 하는 만큼 내가 시댁에 뭐 하나 잘한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름 반성까지 했어요. 저도 남편이 하는 만큼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다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어머님과 이런 일이 있었다 말하고 조만간 날 잡아 시댁에 한번 다녀오자는 말을 꺼냈어요. 명절 때도 돈만 보내고 말았지 전혀 왕래를 안 했으니 시어머니가 저희들 보고 싶어서 투정 부리시는 것 아니시겠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시댁엔 뭐 하러 가냐며 갈 필요 하나도 없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 찾아뵙는다는데 저럴 필요까지 있나 싶었는데 남편이 말하길 우리 차도 없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차 하루 빌리는 데만 해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돌려줄 때도 기름 채워서 돌려줘야 하는데 거기서 또 돈이 나간다고. 거기에 괜히 시골길 잘못 달렸다가 돌이라도 튀어서 차에 흠집이라도 나면 그건 수리비대로 또 물어줘야 한다고. 어떻게든 시댁에 안 가겠다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간 가족들 생활비를 챙겨줄 만큼 가족에게 정성이던 남편치고 시댁 하자고 하는데 저렇게 거부 반응까지 보이는 게 어딘가 찜찜하긴 했어요. 그때는 그저 저희가 여전히 친정에는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시댁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었으니 괜히 자격지심 때문에 저러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그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아무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남편을 이해시켜주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안 간다는 남편 억지로 끌고 시댁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한테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고 당신 안 가면 나 혼자라도 다녀오겠다 했더니 순순히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 지나지 않아 시댁을 다녀왔어요. 남편이 하도 렌트카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난리치던 게 생각나서 저희 아버지 차를 빌려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고 나니까 지난 2년간 뭐가 달라져도 엄청 달라졌다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시댁이 평범한 시골에 있는 주택이었는데 허름한 외관은 그대로였지만 실내가 아예 다른 집이 되어 있었어요. 마당이 보이는 샤시도 테두리가 삐까번쩍한 게 새 것으로 교체한 것처럼 보였고요. 집안에는 도배랑 장판은 물론이고 화장실 부엌 타일이며 수전에 변기까지 전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보다 더 신혼집에 가깝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깔끔했지요. 누가 봐도 오래 써서 낡을 만큼 낡았고 가전제품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오래된 가전들도 전부 싹 최신 기종으로 바뀌어 있던 데다가 방마다 벽걸이 에어컨이 하나씩 달려 있었어요. 물론 시댁이 계속 허름하게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이건 뭐 한눈에 봐도 환골탈태라고 할 만큼 달라져 있다 보니 그때부터는 놀랍다기보다 뭔가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시댁에 보내주던 돈이 100만 원이었어요. 많은 돈이긴 하지만 결혼 전에 드리던 액수랑 비교해보면 오히려 푼돈에 불과하다고 할 만큼 액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결혼한 지 고작 2년 지났는데 인테리어에 가전가구까지 바꾸기엔 그간 달마다 100만 원씩 들인 걸로 바꿨다고 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운 변화였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밖에서 부르릉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시동생이 마당에 주차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딱 봐도 연식이 좀 돼 보이는 중고차이긴 했지만 아주 유명한 외제차 브랜드였고 차 크기도 저희 아버지 차보다 커다란 게 못해도 돈 1,000만 원은 넘게 줬겠구나 싶었습니다. 남매끼리 어딜 다녀온 건지 조수석에서 신우도 같이 내렸는데 신우는 위아래로 쫙 빼입고는 명품 가방까지 떡하니 들고 내리더라고요.
시동생들이 남편 보고 얼굴 까먹겠다며 오랜만이라 엄청 반가워하는 분위기이긴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기분 나쁜 예감 때문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요즘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하다며 3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온 저희한테 고작 삼겹살 2팩 구워서 라면하고 같이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얼굴 한번 보고 살자던 분치고 저한테 말을 한마디도 안 거셨어요. 남편을 반겨주는 것도 동생들 뿐이었지 시어머니하고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남편이 운전해서 가는 데만 3시간 더 걸린다고 여기 있는 거 불편하지 않냐며 저를 자꾸만 재촉하길래 알겠다 말하고 바로 집으로 출발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시어머니 뭐 로또라도 된 거냐고요. 집이 2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완전히 딴판이지 않냐고. 리모델링도 도배장판만 대충 한 게 아니고 아예 싹 다 뜯어 고친 것 같다고. 거기에 가전가구들도 우리 쓰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도 있더라. 못해도 몇 천은 들었을 것 같은데. 게다가 신우 입은 옷부터 가방에 시동생 외제차까지 끌고 다니는 거 보면 못해도 로또 2등은 된 거 아니시겠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제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밤길에 운전하는데 신경 쓰이게 말 걸지 말라며 대놓고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말해놓곤 막상 집에 도착하니까 운전하느라 피곤해 죽겠다고 그 길로 곧장 침대로 기어들어가대요. 평소 남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다른 모습이라 안 좋은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날 하루는 아예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길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남편 입에서 대답을 듣게 되었어요.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고 조만간 신우가 결혼을 할 거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결혼할 상대방이 그쪽 동네에서는 그래도 지역 유지라고 할 만큼 넉넉한 집안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 오가는 동안에 일단 혼수랑 그런 거 미리 사놓고 시댁에 가져다 놓은 거고 결혼 선물로 그쪽 집에서 어머님한테는 집 리모델링을 시동생한테는 외제차를 해줬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신우야 아내 될 사람이니까 위아래로 쫙 빼주고 명품 가방까지 사준 거 아니겠냐고 하는데 믿는다면 충분히 믿을 법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솔직히 가전가구가 뭐 유행하는 간식들 마냥 품절 사태가 나는 것도 아닌데 미리 사놓는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전부 다 걷어갈 가전가구라는 소린데 전날 저희가 갔을 때 시댁에서 쓰던 가전가구들을 따로 보관해두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거 걷어가면 시댁은 아예 덩그러니 빈집이 될 텐데 뭐하러 그런 수지타산도 안 맞는 짓을 하겠나요? 게다가 아무리 결혼할 사람이라고 한들 장모님 되실 분 집 리모델링을 해주는 사람, 예비 처남 타고 다니라고 외제차 한 대 뽑아주는 사람, 결혼하고 나서라면 모를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혼 전부터 그런 거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싶더라고요. 왜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모르는 거라고들 하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 잠잠히 있다가 입을 열기를. 내 동생 이상하게 볼까 봐서 말을 안 했는데 사실 결혼하는 게 둘이 사랑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신우가 지금 그 사람 아이를 가진 상황이라는 말을 꺼내더군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한테 허접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딱 눈치챘어요.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무조건 하게 되었다면 설득력이 있는 소리긴 하지만 바로 하루 전날 일이었잖아요. 전날까지 신우랑 같이 있었는데 이미 집안 인테리어나 가전가구들 상태 보면 사용감도 있고 바꾼 지 좀 돼 보였는데 신우 배는 여전히 날씬했거든요. 임신 초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삼겹살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신우가 삼겹살 먹는데 소주가 빠지면 섭하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술을 4병이나 꺼내왔거든요. 저는 애초에 술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 남편도 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소주 4병을 신우랑 시동생 둘이서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애가 졌다는 여자가 술을 마시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당연히 남편이 허접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번에 눈치챘고 나한테 필시 숨기는 게 있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끝까지 신경 쓸 거 없다며 오히려 잘 됐다고 신우가 결혼하게 되면 그쪽 집에서 시댁까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니 이제 그만 궁금해하라고 하는데 그 꼴을 보니 도둑이 제 발 저려서 저러는 건가 싶었고
일단 저는 신우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믿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남편을 떠보기로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때부턴 남편이 관리해주겠다고 가져갔던 제 돈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그래도 그쪽 집에서 너무 다 해가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신우한테 뭐 하나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좌불안석 거짓말하고 있는 거 들킬까봐 불안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남편이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어서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덥석 미끼를 물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한테 그걸 물어볼까 말까 고민했었다면서 신우 결혼으로 평생 시댁은 신경 끄고 살아도 되게 되었는데 집 한 채는 못 해줘도 신혼집에 보태던지 신혼의 시댁에다가 예단을 하던지 하라고 해서 1억 정도만 지원해주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 1억이 마치 제가 맡겨놓은 그 돈을 말하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그럼 내가 큰맘 먹고 내 돈 신우한테 지원해주는 걸로 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대신 그 돈은 생색이라도 나게 내가 직접 전달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내 돈을 일단 다시 저한테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 돈인데 왜 당신이 생색을 내려고 하느냐고 따져묻더라고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여지껏 내가 시댁에 소홀했던 것도 있고 하니 이참에 신우 도와주면서 어머님한테도 점수 좀 따려고 그런다고 당장 돈을 보내라고 말을 건넸죠. 그랬더니 남편이 제 돈은 지금 투자한다고 주식에 묶여있는 상태라 빼기 그렇다고 슬쩍 발을 빼길래 그럼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신우한테 1억 정도를 해준다고 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닌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 장인 장모님한테 조금 빌려보면 어떻겠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원래 자기 계획대로라면 아버지한테서 집 명의를 이전받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곳에 투자를 했으면 벌써 2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을 거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지금 우리 부모님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고, 그럴 게 아니고 내 돈을 벌써 2배나 불려놓았으면 우리 수중에 2억은 넘게 있는 거 아니냐고. 일단 거기서 1억만 빼서 신우해주자고, 그러면 나도 아버지한테 다시 말해서 집 명에 확실하게 이전받고 집담보로 대출받아 투자도 가능하도록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었고 전부 남편을 떠보려고 했던 말이었어요. 남편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파격적인 조건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길래 그때 제가 남편한테 그럼 일단 당신 주식 계좌부터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자꾸만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 일단 내 돈부터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부부 사이에 신뢰가 이렇게 없어서야 쓰겠냐며 그냥 자기만 믿으라고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주식계좌 보여준다고 그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숨기는 게 더 신뢰가 안 가는 행동 아니냐고 저도 똑같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엔 남편이 핸드폰을 열어서 자기 계좌를 보여줬는데 2배로 불렸다는 말이 무색하게 남편 통장에는 땡전 한 푼 없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당장 통장부터 까라고 했는데 통장 내역이 아주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관리해주겠다고 제 돈을 받아간 시점부터 시댁으로 퍼다 나른 흔적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가구점이며 인테리어 업체며 신우랑 시동생한테 각각 1,500씩 보낸 기록까지 고스란히 말이지요. 이미 제가 돈을 보내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전액을 전부 시댁에 퍼다 날랐고 그 이후에는 짬짬이 돈 생길 때마다 시댁에 보내준 기록밖에 없었지. 주식 같은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있을 리가 만무했던 거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물었더니 뻔뻔하게도 신우랑 시동생한테 보낸 돈은 빌려준 돈이고 시댁 가정가구 바꿔준 것과 시댁 리모델링 해준 건 다 신우가 시집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느라 그런 거랍니다. 신우가 결혼한다는 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전제로 진짜 만나는 사람이 있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 보이면 모처럼 돈 많은 집 남자 물어왔는데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파토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형편이 넉넉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투자를 한 거랍니다. 그쪽 집안이 시골 동네라고 해도 돈이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 많은 사람들이라고. 일단 신우가 그 집에 시집만 가면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투자라고 한 거라네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세상에 시집갔다고 2억을 시댁에 그것도 자기 처형한테 그냥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했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장인 장모님도 우리 결혼한다고 집이랑 혼수까지 다 해주시지 않으셨냐고. 가족이란 그런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기우는 결혼시켰다가 내 동생이 그 집에서 식모처럼 살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 내 동생 인생 책임질 수 있냐고 따져먹길래 너는 뭐 우리 집에 기우는 결혼해서 머슴살이 한 적이 있냐고 똑같이 따져물어줬습니다. 어디서 머슴 자식이 대감집 아가씨 재산으로 지 가족들 퍼주고 그것도 모자라 대감어른 돈으로 동생 결혼 비용까지 뜯어가려고 개수작을 부리냐고. 잔말 말고 시댁에 바꿔준 거 죄다 팔아서라도 당장 내 돈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말 다 했냐며 그깟 돈 얼마 더 있다고 사람 우습게 보지 말라며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운명이 맺어준 인연이라던 그 사람이 돈 얼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무서웠어요.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겨서 한 결혼이었기에 어떻게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 하나뿐이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 돈,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니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저희 부모님께서는 바로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쪽 방면에서 가장 승률이 높다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퇴거 명령과 제 돈에 대한 내용 증명, 그리고 이혼 서류까지 같이 해서 보내줬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지만 소송까지 가면 저한테 갚을 돈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내야 한다는 말에 금세 포기를 하고 곧장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줬어요. 어차피 맨몸으로 온 남편, 내쫓을 때도 맨몸으로 내보내버리면 그만이었으니 이혼 자체는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관리해주겠다고 가져갔던 제 돈은 남편이 직접 저한테 갚아줘야 했는데 그 와중에 한 푼이라도 마련해보겠다고 시동생이며 신우, 시어머니한테 해줬던 것들을 중고로 좀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냐며 괜히 능력도 안 되는 거 해줬다가 이제 와서 가족들한테 손 벌리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는 가족들한테 손절을 당했답니다. 결국 남편은 그간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제 돈을 갚아야 했어요. 그 와중에 또 힘든 상황에 자기를 외면한 가족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신우 결혼할 상대방을 찾아가서 사실 우리 집 개풀도 없고 다 내가 아내 돈 등쳐먹어서 마련해준 거라고. 괜히 내 동생하고 결혼했다가 평생을 뜯어먹히고 살 수도 있다며 난리를 부렸나 봐요. 결국 그렇게 신우 결혼까지 파토를 내버렸는가 봅니다. 그렇게 가족들 챙길 땐 뒤도 생각 안 하고 있는 대로 퍼주더니 이렇게 된 걸 보니 다시 한번 돈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제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부모님이 하는 말 귀 기울여 안 듣고 이 결혼을 했나 하는 후회뿐입니다. 돈도 이자까지 해서 다 돌려받았지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결혼 억지로 했다가 저에게 남은 건 이혼했다는 꼬리표뿐이네요. 이 또한 부모님 말씀을 새겨듣지 않은 벌을 받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큰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모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듣기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래도 남편이며 남편 가족들이 전부 다 같이 망해버린 거 하나, 그거 하나로 위안 삼고 저는 앞으로 제 앞길만 신경 쓰고 살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